노유진의 정치 카페. 예, 뉴스에 귀를 곤두세우고들 계실 텐데요. 어제 김포시가 대표적인데 수도권 지자체들이 불꽃놀이 했다가 되게 욕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행사장 축포 터지는 소리, 불꽃 터지는 소리를 북쪽에서 포탄 날아온 소리하고 혼동해서 이 행사 주관한 기관단체들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 맞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 많이 하던데요. 불꽃놀이도 못하게 시국을 조성하는 게 맞냐? 그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진중권 교수가 여름휴가 떠나고 없어가지고요. 예, 제가 오늘 진행을 대신 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자리가 비었죠. 네. 예, 거기에는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저 대신 제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회찬 대표님도 예,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잠시 늘 그런 것처럼 전하는 말씀 들어야죠. 뭐 광고 왜 이렇게 자꾸 하냐고 불평하시던데요. 저희도 땅 파가지고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64회 노유진의 정치 카페 타임라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무료 분수 있으시죠? 그럼 국제전화가 완전 무료입니다.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은 스마트폰 무료 분수로 국제전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로 국제전화 무료로 하세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숫자로 0044를 검색하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유시민의 타임라인. 오늘 8월 24일 현재 시간이 오후 1시쯤 됐습니다. 타임라인이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다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무박 3일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 이 문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나오셨는데 네네. 뭐 한간에 듣기로 전쟁 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어떻게 하냐, 그런 매뉴얼이 있냐 없냐, 그런 게 국회에서는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던데. 아니 저도 이번에 궁금해서 동료 선배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만약 그 국지전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은 국회에 어떤 행동 매뉴얼이 있냐. 어쨌든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그런 전시에 굉장히 다급하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돌아갈 거고 또 국회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노회찬 대표님이 또 선배 두 분 다 선배 국회의원이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오늘 나오면서 그런 행동 매뉴얼이나 전시 무슨 뭐 프로토콜이 있냐. 저도 이번에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 대표님이나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남북 관계가 아주 좋을 때여가지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과거를 보더라도 전시에도 피난 수도에서 국회는 열리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죠, 부산에서.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고 다만 이제 옛날 경험에 따지자면은 이 정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한강다리 끊고 대전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그랬던. 예, 성남 서울공항에 이제 헬기 집합시켜가지고 그 여당 의원들만 싣고 가겠죠, 지금은. 친박만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당도 줄 세워가지고. 친박 갖고는 지금 그 의사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다 싣고 가야 돼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농담 비슷하게 시작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 조금 심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당 의원들은 헤엄쳐서 오든가 걸어서 오든가 말아서 오는 거고. 네. 제가 그날 그러니까 북한이 선전포고 비슷하게 해놓은 날 대전에 어느 노동조합 발족식이 있어가지고 축사를 하러 KTX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한 오후 2시쯤인데 계속 내려가는데 이 KTX 이 자막으로 5시 반이냐, 5시냐. 그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올라올 때쯤도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근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축사하기 직전에 고위급 회담 소식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제 시간은 좀 벌겠구나. 근데 지금 고위급 회담이 무박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뭔가 협상의 내용이나 중간 결과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알려진 게 없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지금 그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이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이제 남북한이 경색 관계로 치닫다가 갑자기 이 회담을 한다고 그래서 진행된 사흘 동안 우리 타임라인 때문에 계속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네. 공영방송은 보도 기능이 완전 죽은 것 같죠. 지상파 방송들은 아예 그 단신 처리하거나 네. 그냥 정규 뉴스 시간에 잠깐 내보내는 정도로 하고 종편들이 거의 막 24시간 낮밤 없이 실시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는 공영방송은 이제 오락 엔터테인먼트로 가고 종편에다가 보도 기능을 다 줬나? 그런 거예요, 지금? 일종의 안보 특수가 열린 거죠. 종편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종편을 거의 안 보는데 잠시 TV조선을 봤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 그거야 뭐. 당장이라도 뭐 북진통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나온 패널들이 그래요. 꼭 봐야 하나 그걸. 그리고 전 무슨 국정원 차장이라는 이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이 사태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진단과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국정원이 아무리 허접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를 쳐도 최고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저런 정도의 뭐 분석과 인식과 얘기밖에 못하나 정말 다시 한번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우리 국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고 저 회담이 뭔가 성과 있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박 3일째 진행 중인데 노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의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남북 관계 또 지금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던져봐야 될까요, 지금? 예, 뭐 하여튼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가. 또 다소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이제 냉온탕. 마치 이제 무슨 전투가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벌어질 것 같은 최후 통첩 시간까지 이렇게 밝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또 회담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무박 3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 회담 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또 이 회담을 실질적으로 누가 이끌어가고 있고 그 결과 귀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건 예측에 속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또 남북이 지금 처지가 어떤가? 남북의 처지가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또 무엇을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 교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종편에 보지도 않지만 전 돌리면서 뭐 하고 있나만 살펴봤는데요. 진짜 많은 전문가들,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박원석 의원이 저 자리에 앉아있고 저는 진중근 교수 자리에 앉아있고 노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군사 전문가 없죠, 그죠? 네. 물론 제가 육군 병장이긴 해요, 예비역. 군사 전문가들을 오랫동안 지켜온 전문가들이죠. 예. 군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줄거리가 안 닿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지금 노 대표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이 협상을 도대체 누가 지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요. 그다음에 협상이 지금 무박 3일로 진행되는데 깨지지를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서 얼굴 붉히고 헤어졌다면 벌써 깨졌을 텐데 진행되는 걸로 봐서 뭔가 주고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회담 전망을 해보려면 남북이 각각 뭘 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에게 뭘 내줄 자세가 돼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든 협상이 그렇지만 이제 기회 요인도 있고 교란 요인도 있잖아요. 위험 요인도. 그럼 이 회담의 기회 요인은 상당히 분명한 것 같은데 남북 모두 이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위기 요인이 뭐 있을까? 이것도 좀 짚어봐야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듣고 싶어서 뉴스 채널을 돌려보는데 계속 나와서 북측의 저희는 뭐다,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연락을 뭐 어떻게 한다, 무슨 밥은 못 먹었다, 뭐 잠은 어떻게 잤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 종편이 맨 처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종편을 이제 허가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뉴스 전문 채널은 이미 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뉴스 전문 채널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 편성으로 가겠다. 고 해서 그 어려운 허가를 억지로 받아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종합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뉴스만 해요. 그렇죠. 거의. 근데 뉴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뉴스가 있어요. 전쟁 뉴스, 예. 남북 갈등 뉴스, 남북 대결 뉴스. 야당 욕하는 뉴스. 예, 그런 걸 선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살판 난 거죠. 아, 예. 뭐 신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합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뭐 잠수함이 50석이 없어졌다. 이래서 마치 이제 뭔가 어떤 위기 요인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야 지금 종편으로서는 즐거운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2+2, 2+2 회담이에요. 남북한 각각 두 사람씩 나와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회담이 열리게 된 경위만 잠깐 짚어보고 바로 첫 번째 의문으로 들어가 보죠. 8월 4일이에요. 20일 전. 서부전선 파주 쪽에서 GP 통문 거기 목함지뢰 두 발이 폭발해서 우리 장병들 두 사람이 예. 하반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일주일 가량 지나서 이제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를 했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실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북측에서 확성기 철거해라. 아니면 무차별 사격하겠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열흘 후에 8월 20일 날요. 북측에서 고사포하고 직사포를 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측에서 155mm 자주포를 몇 발 쐈는지는 좀 왔다 갔다 아리까리해요. 예. 여하튼 막 20몇 발, 29발, 뭐 20몇 발 사격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은 최고 경계태세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했고 북측은 48시간 최후 통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2일 오후 5시 또는 5시 반 그게 북한이 최근에 만든 자기네 자체 표준시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중대 사태가 생길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5시인가 5시 반인가를 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막 나오는 와중에 8월 22일 어제 그저께죠. 오후 2시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남측에서 뭐 이제 그 사람하고는 좀 문제 있으니까 딴 사람 좀 불러봐. 뭐 그러니까 북쪽에서 또 좋은데 우리 두 사람 나갈 건데 니네도 누구 나와 이래서 결국 성립이 된 게 지금은 2+2 회담이에요. 북측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 청와대하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나가 있고 북측에서는 인민군 정치국장 황병서 그다음에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예. 이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22일 저녁부터 해서 10시간을 했고요. 예, 돌아와서 좀 자고 어제 오후부터 또 협상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까지도 지금 안 끝나고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완전 깜깜이 협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브리핑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고요. 여기까지가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약 3주간에 벌어진 일들을 간략하게 이제 압축해 본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협상을 누가 하냐? 이 협상은 2+2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협상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굴까? 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지금 협상을 평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 판문점에는 이제 남과 북의 이제 그 거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통일각하고 평화의 집이 있는데 관례상 이번에 평화의 집에 했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통일각에서 하고 우리 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협상 없이 이제 평화의 집으로 정해진 건데 평화의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상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남북 이렇게 확성기를 통한 그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던 회담이 11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무박 48시간을 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이었는데 이게 그냥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담을 그러면 직접 그러면 이 플러스 2 두 사람이 하느냐. 이 CCTV로 그 청와대와 평양에 다 중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보고 이제 그 회담장에 쪽지로다가 수시로 이렇게 쪽지가 들어간다 그래요. 물론 이제 심각한 상황일 때는 이제 정회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각각 협의하는 일도 이제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지도부와 남쪽으로는 청와대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협상 대표들에게 위임된 어떤 재량권은 굉장히 좁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김정은 간의 협상 대표들을 앞세운 그런 이제 간접 회담이라고 보여지고요.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회담 시간이 길어지는 게 중간중간에 정회를 하고 그런 의견 조율을 의사결정권자하고 각각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뭐 이북은 뭐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판문각에서 천문점에서 저 평양까지 한 1시간 반 차 타고 걸린다는데요. 그 왕복 시간을 생각하면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과장된 보도인 것 같고 다만 뭐 한 라인이 연결이 돼서 그 한 라인을 통해서 회담 진행 상황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 정권의 실제적인 권력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뭐 약간의 집단지도 체제적 성격도 내부적으로는 특히 이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후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체제 내에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2+2가 어떻게 하게 됐는가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주목을 할 만한 대목이 뭔가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4일 날 이제 목함 지뢰가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월 10일 날 한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이른바 우리 쪽 대응으로서 이제 확성기로 이제 선전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닷새 후에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8월 15일 날 중단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다시 닷새 후인 8월 20일 날 오후 3시 53분에 이제 고사포 한 발을 포격했고 물론 저쪽은 부인하고 있지만 안 했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정부 발표를 믿기 때문에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정치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근데 사실 솔직히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예. 포탄이 떨어진 자국의 사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남북 관계는 쐈다는 증거 대라가 아니라 안 쐈다는 증거를 갖다가 못 되면은 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이거 증거가 뭐예요? 이래 물으면 너 정북이지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참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말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오감을 동원해서 북측의 야만행위, 만행과 도발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우리 국민은 증거가 필요해. 사실 이 고사포는 아닌가? 14.5mm 고사포는 예. 어디서 썼는지 아직 우리도 몰라요. 우리 군도. 그리고 어디 떨어졌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 쐈는지를? 그리고 레이더망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 양보해서 이걸 믿어주더라도 오후 4시 12분에 다시 쐈어요. 76.2mm 직사화기 3발. 이거 떨어진 자국 나왔어요? 예. 안 나왔습니다. 떨어진 자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는 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본 사람이 있어. 우리 군 관측병이. 그거 말고는 아직도 이것도 이제 이 탄착 지점을 갖다 확인을 못한 상황이긴 한데. 아니, 말씀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그 직사화기 3발 포격 이후에 4시 50분에 같은 날 김양건 그 조선노동당 비서가 이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죠. 전통문을.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앞에 두 가지가 실제로 쏜 거라면 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쏘기 전에 이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래야 시간이 맞잖아요. 작전상 쏜 거지. 예,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쏜 거야. 그렇지. 두 번 쏘고 편지 전달한. 그래서 노 대표님은 쐈다고 믿으시는구나. 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쏜 것 같네. 그래서 이 편지 전달하기 위한 어떤 우리 편지 전달할 테니까 그냥 하면 이제 뭐야 이러니까 총만 쏘면서 이제 그러면서 편지를 우리 전달하는 왔다. 게 그런 얘기 왜냐하면 하려고. 이 편지가 중요한 게 이게 지금 20일 날 오후 4시 50분에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 편지를 더 구체화한 편지가 21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전달되고 이것이 사실은 시작점이 돼가지고 지금 회담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쐈다는 그 직사화기와 고사포는 우리가 이제 은행 강도를 예를 들면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오면 내가 왔다는 거 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장에다 한 발 쏘고 시작하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한편으로는 쏘았다는 그 자체로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이제 경고 위협 용어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미 쏘기 전에 준비한 그러니까 편지 다 써놓고 그다음에 총알 장전해가지고 몇 발 쏘고 편지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받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목함지뢰 사건이 기존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 측 피해가 좀 덜했던 도발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게 뭐 상대적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도발에 대해서 유엔사가 개입을 했어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저 장성급 회담을 2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10일 날 했고. 그거 좀 미군이잖아, 사실. 13일. 그렇죠. 미군이죠. 네. 저는 그게 북한이 그 목함지뢰 사건을 그냥 있었던 국지적인 어떤 도발로 그냥 가볍게 스스로 치부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을 느껴서 그 뒤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지금 고위급 회담까지 끌고 간 게 아닌가. 만약 회담하기 위해서 총 쐈다면 야, 이게 보통 고단수가 아니잖아, 이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북한을 이런 고단수로 인정해줘야 돼요. 나 존심상해서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굉장히 정교해졌다라고도 생각되는데 목함지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에서 북한이 매설했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면은 그럼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매설했냐. 우리가 안 한 건 분명하다. 그래서 네가 했다. 이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한국군이 스스로 이렇게 조작해서 지뢰를 매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이 지뢰는 무조건 북한에서 심은 게 되는 거예요. 네. 뭔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회담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비서인가요, 지금? 직함이, 공식 직함이. 하여튼 그냥 김정은이라고 하죠. 나이도 좀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름만 쓰자고요. 네. 네, 아니 좋습니다. 그죠? 예. 예. 뭐 근다고 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저는 뭐 영화 배우도 그냥 김정은 해요. 예. 뭐 북한에서 항의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한번 호칭을 고려해 볼게요. 일단은 그냥 김정은이라고 그럽니다. 이북에서 듣고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연락 보내세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이 두 사람씩의 대리인을 시켜서 일일이 보고받고 결제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라면 그럼 뭐가 의제가 됐을 것 같아요?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의제가. 저는 의제가 두 가지라 보는데 크게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휴전선에서의 도발 문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로서는 이제 그 지뢰 피해자까지 발생했으니까 이런 거를 갖다 사과해라, 재발 방지 약속하라는 것이고 북에서는 자기들이 한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어거지 쓰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 그 학생기로 떠드는 거는 그간의 합의 위반이니까 당장 철거해라. 이게 이런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요구를 갖다가 이제 부닥치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해결돼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미래에 있는, 이제까지 숙제 이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미래로 넘겨졌던 이산가족 상봉 추석 전에 하자라거나 무슨 뭐 그 금강산 재개한다거나 오이사 해제한다거나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을 터인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합의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합의하기 어려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저는 절반의 성공은 각각이 다 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저쪽의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주고 사과 없이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시키는 과정으로서 든든한 국내 정치용 미션으로 수행하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상하게 남북의 당국자 회담이 결렬되면 그게 치적이 되더라고요. 각각에게 다. 북도 마찬가지죠. 북도 지금 뭐 사실은 한미 군사작전 중이잖아요. 28일까지. 이제 여기에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회담장까지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의 기본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 괴뢰도당들이 문제가 많은 미제와 그 괴뢰들이 다운표 치고 이건 북한 용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러니까 괜히 이거 모니터링하는 국정원 요원들 계시면 우리의 사상을 의심하지 마세요. 괜히 뭐 심어가지고 해킹하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서로가 얻어내지 못했지만 파국을 막은 것만 해도 굉장한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제 공안 비즈니스에서 뭔가 성과를 남긴 걸로 각각 되지 않을까. 그럼 일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뭐 브리핑이라고 할 수 없는 논평한 걸 보면 최근 남북관계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 방안에 관한 논의까지 포괄적으로 다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오이사 조치 해제, 뭐 이산가족 상봉, 기타 등등 이런 안건들까지 포괄적인 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 회담의 결과가 어떨지를 지금 예측하는 게 좀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노 대표님 말씀하셨던 두 측면 중에서 명분에 해당하는 우리는 사과해라. 저쪽은 우리가 안 했으니 방송 중단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건 한쪽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그 문제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제 좀 실리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남북관계에 그 미뤄졌던 숙제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 서로 간의 성과를 좀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판단이 다른데요. 네. 저는 이 협상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거든요. 그 전망에 대해서. 이따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상의 주체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놓고 보면 이 회담 전망은 지극히 어둡다. 그렇게 봐요. 왜 어두운지는 아까 노 대표님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남과 북이 각각 뭘 원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뭘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뭘 줄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알 수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우선 보면 협상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지? 무박 3일로? 이게 사실 야 우리가 안 쐈는데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니네들 막 쏘냐? 그럼 니들이 도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한 거다. 이건 같으면 이렇게 무박 3일로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서로 욕하고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회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실제로 주고받기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첫 번째 가능성은 그럼 이게 진짜 협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를 따져봐야 돼요. 뭘 가지고 협상하고 있고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두 번째 가능성은 그냥 남북이 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누가 엄정하게 기획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건 아니고 막 시간 몇 시까지 최후 통첩하고 뭐 쏜다고 그러고 실제로 포탄이 날아다니고 심각하잖아요. 상황이. 이 북측으로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북측이 전쟁을 할 의사가 없어요. 전쟁을 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급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진 국면을 어떻게든 넘겨야 된다. 시간을 벌어서. 이것 때문에 그냥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이제 한국 측으로, 우리 측으로 보게 되면 우리 쪽도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이대로 가면 물러설 데가 없어. 저쪽도 최후 통첩하고 이쪽도 뭐 10배, 100배로 보복한다고 그러고 막 데프콘 내리고 막 비상령 내리고 군인들 휴가 취소하고 복귀시키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좀 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서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양쪽이 실제로 협상을 해서 주고받을 의사가 없으면서 그냥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이에요. 그럼 앞으로 한미합동훈련이 끝나는 28일까지 앞으로 한 나흘 정도 더 협상을 뭐 꼭 주고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저 미제 괴뢰 에미나이들하고 못하겠어 이렇게 저쪽은 나가고 아니 이쪽도 저 김정은 체제의 저놈들 저거 완전히 계속 도발 의사를 안 굽히고 있어하고 욕하고 나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원위치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최후 통첩이 오가는 이 국면을 벗어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서로가 네. 당장의 그 국내 정치나 또 여러 대외적인 걸 고려해 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근데 왜 협상을 하고 있냐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굴 붉히고 다시 안 봐
하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합의 없는 채 그래서 이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각각 돌아가서 이제 좀 자랑할 수 있는 예. 그게 이제 무합인데 무합의 상태에서 그러나 또 우리는 이제 향후 날짜는 안 정했지만은 2차 고위 군사회담도 필요할 때 열자라고 그 정도는 합의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 아무것도 아니면 그 왜 뭐 한 거야 이제까지 그렇지만 뭔 그래도 지켰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뭔가면은 해석을 달리하는 합의를 할 수 있는 할 가능성도 있어요. 모호한 문구.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과도 안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지만은 이런 거 최근에 있었던 그 DMZ 내에서의 어떤 그 군사 충돌에서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서로 이제 쟤들이 사과한 거야. 어떤 우리는 다짐 받았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합의를 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이 합의는 주로 보면 미래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이거 없이 미래에 대한 합의를 못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합의도 서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합의인 거죠. 뭐야 그거 확실하게 못 하고 그래서 아마 양쪽 다 이 합의도 안 하고 무합의 상태에서 그냥 그러나 충돌을 갖다가 더 확대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자제할 걸 다짐받았다. 서로 다짐받은.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네. 결국은 이 뜨거운 시기를 냉각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양쪽이 다 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럼 뭐하러 했느냐 그게 아니라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잘 되는 일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서 그래도 여름 공연을 한 거잖아요. 여름 공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영화를 2개를 봤는데 암살을 보고 그다음에 베테랑을 봤는데 세 번째 볼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인 DMZ. 근데 이제 뭐 두 분 말씀대로 이게 사실상 시간 벌기하고 어떤 손에 쥐어지는 뭐 성과 그게 뭐 서로 거래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게 대북 심리전 방송을 남북 간의 합의를 깨고 재개를 했다는 거죠. 그 재개의 명분을 북한에 도발해서 찾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군이나 정부가 이 무박 3일간에 그리고 뭔가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합의를 통한 냉각기를 이유로 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다. 청와대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체가 명확한 사과 이런 표현을 청와대에서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모호한 유감 표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의 잘못으로 뭐 기타 등등 이런 사과를 지금 굴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 한마디로. 굴복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좀 던져놨어요. 그리고 국내 언론이 이거 다 보도가 됐고. 근데 과연 뭐 이게 손에 쥐는 것도 없이 슬그머니 저 방송 중단을 또 이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 국내 이런 굉장히 그 북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참에 손봐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그 박근혜 정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끝났을 경우에도 과연 이 정부 입장에서 남는 게 있을지 그런 측면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좀 제 생각에는 좀 단순하고 소박한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야? 이런 거요. 전쟁이 난다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쳐들어가야지 전쟁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이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량.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박원석 의원도. 네.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 남쪽에서
미국이나 남쪽이 쳐들어가는 게 명백할 때. 명백할 때 어차피 죽으니까. 이랬던 저랬던 죽으니까 뭐 선제라도 뭐 할지는 몰라도 전쟁이 나서 일주일 지나면은 저는 뭐 일주일 이상 끌 수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먼저 쳐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담은 1시간이라도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한 방 먹는 것까지 보여준 다음에 반격을 하면 하지. 내가 김정은이면 절대 먼저 안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북에서 먼저 쳐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작전권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허락을 받아. 미국의 허락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오바마 형이 바마 형이 결정을 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는 거니까. 좀 안심이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을 할까봐 좀. 아니요 본인도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예. 본인도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가지고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성적 통제가 안 될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저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되게 참여정부의 그 강요였던 사람으로서 이게 두 차례 연기된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물론, 예.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이게 뭐냐 이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지 않냐 외국 군대에 전작권을 맡겨놓은 게 이거는 이제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일로 계기로 제가 약간 마음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근데 그게 사실 딜레마잖아요. 네. 딜레마. 그래서 저는 답은 전작권을 갖다가 갖고 있어도 이런 정권 하에서는 이제 위험천만한 전작권을 일이고. 갖고 오는 게 늘 좋은 건 아닌 것 그렇다고 해서 같다는. 또 미국에게 맡겨두는 것도 그러니까 영찜찜해. 한 거고. 정답은 뭐냐? 전시작전권을 없애는 거야. 상호 불가침 조약 등을 통해 가지고 전시작전권 발동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낫죠. 아니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일본이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 예? 일본이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좀 딴 문제죠. 일본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미군한테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이 쳐들어온 근데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다시 식민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바마 형한테 물어봐야 돼? 형 이거 전쟁해야 돼? 일단은 싸우고 난 뒤 물어봐야죠. 선 조치 후 보고해야죠. 자위권 차원에서. 예. 하여튼 이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된다는 게 슬퍼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를 생각한 조치죠. 여하튼 전쟁은 안 일어나. 예. 전쟁은 안 일어나죠, 그죠? 예.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시죠.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희박해. 예. 그러니까 이제 하시던 일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 불꽃놀이 해도 돼요, 사실. 어느 분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고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래요. 일상. 우리들의 평범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지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전쟁 나면 피난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많이 그런 점에 대해서 예전보다 정보도 많아졌고 성숙해져서 이번 과정에서는 어떤 혼란이라든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고. 국민들이 안 보이시기 문제가 많은 거야. 아니 종편 보면 전쟁 날 것 같잖아요. 보고 있으면. 근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외에는 거의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에 알던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해요. 괜찮냐고. 그분들은 독일에 계시는 거죠. 네. 외국에서. 뉴스를 보고.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전쟁 안 나요. 전쟁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아주 소박한 질문은 심리전 방송 있잖아요. 저게 지금 말썽인데 저게 종편을 보니까 되게 효과가 있다고 막 소위 전문가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과거에 전방 시찰 나갔을 때. 군복무 할 때는 아니고? 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때하고 다르게 그때보다 훨씬 성능이 강화됐잖아요. 예. 성능 강화됐는데 저거 듣고 어떤 영향을 받거나 북한 사회에 큰 어떤 뭔가를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대남 심리전 방송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구나.
그러니까 좀 못 들어봤습니다. 대남 심리전 방송 듣고 우리 군이 동요합니까? 잘하면 동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뭐 엄청 뭐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나서 노래 부르거나. 아니 이제 물론 제가 들은 거는 80년대 초지만 제가 이제 그 대남 심리전 방송, 대북 심리전 방송을 GP 근무를 하면서 GOP 근무를 하면서 다 들으면서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저거 하는 거 양쪽 다 바보들 아니야? 누가 원고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다 쪼다 아니야? 나보고 대북 심리전 하라 그러면 절대 저렇게 원고를 안 쓰고 나보고 내가 이북 사람이어서 대남 심리전 하라 그러면 절대 내가 저렇게 안 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 효과 없는 걸 김정은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효과가 없냐 하면요. 이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송은 이래요. 저희가 이제 50대 복무를 했으니까 막 전두환 욕을 막 하는 거야. 다 맞는 말이야. 전두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광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흉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다 알고 있는 얘기. 예. 그러고 이제 왜 김대중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지. 한 20분 동안 그 얘기를 쫙 해주는데 진짜 그럴듯해. 전두환이 뭐 월남에 파병됐을 때 베트남에서 뭔 일을 했는지 이런 거 다 나와. 야, 전두환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고 나서 20분 하고 나서는 자, 국군 장병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장군님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 찬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20분 들은 게 다 꽝이야.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저 바보들 저 뒤에 저거 안 틀어야지. 저걸 왜 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안 틀면 사상을 의심받아서 숙청당하는 거야. 내부에서. 그래서 남쪽에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위용으로 하는 거야. 그 실무자들이.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대북 심리전 방송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저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미제국주의의 이 괴뢰 정권이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양키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부패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잖아. 근데 막 여기 막 전단지라시 보면 막 그때 정윤이 이런 배우들이 인기 있을 때야 막 비키니 사진 이런 거 막 찍어서 삐라로 막 보내고 막 그런 내용을 막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유치한 내용으로 방송하죠. 내가 대적 선전대 보이스 오브 프리덤 그 기사 차출될 뻔했다니까 군복무할 때 나보고 국군 정보사에 와서 2달 동안 교육받고 집회에 들어가서 이거 하라는 거야 방송. 그래서 내가 제대 8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거부해가지고 난 안 갔거든. 근데 결국은 보면 우리 군 내부에서도 그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할 때 우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확고히 하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정말 좋은 내용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군 내부에 효과 하나도 없는데 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거야. 저기 인신공격하고 욕하는 내용이요. 그런 거에서 바뀌냐면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대북 심리전 방송이 효과가 없거든요, 이거. 특히 북한에는 효과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합니다. 저기는 역효과 나요. 지금 다른 심리전으로 저기 다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새로운 심리전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대북 심리전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잘할 수 있어. 저는 뭐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효과 없다는 얘기 하고요. 자, 이제 핵심 내용인데 만약 진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이 무박 3일째 그리고 앞으로 또 상당 시간 동안 더 협상을 한다면 남과 북은 각각 상대방에게 뭘 원하고 있고 지금 뭘 내줄 어떤 의사가 있을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의원님? 일단 우리는 그 지난 몇 차례의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도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오이사 조치 해제 없다. 네, 천안함 사건 사과를 이거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거기서 물러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북측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과를 할 수 없을 거고 좀 실리적인 그런 요구들을 해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우리 정부도 그 사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 6만 명 이산가족 명단 지금 만들어가지고 북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회담과 관계없이. 예, 연말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정부에서 굉장히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산가족 상봉 요구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북측에서는 뭐 의사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좀 실리적 측면의 요구를 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타산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내년 내후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의미에서 진전을 이루는 게 더 정치적으로 나은 건지 아니면은 적절한 어떤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층의 어떤 표심을 사로잡는 걸 더 이제 선호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한 얘기만 놓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양보해서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는 게 맞아요. 본인 주장에 이제까지 한 말에 따르더라도 뭐 통일이 대박이니 뭐니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진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면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뭔가 다시 한번 굉장히 이제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이제 안보라는 상품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이제 지지 기반을 다지는 그쪽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이 회담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다 진지하게 앞으로 남북 간의 화해를 성립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이룩하고 이런 관심보다는 내치 국내 정치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이런 쪽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이제 북한을 무릎 꿇리려는 거죠. 무릎 꿇려서 그 전에 민주정부 10년 동안 소위 퍼주기, 뭐 자꾸 돈 줘서 달래고 하던 이런 것과 달리 북한을 무릎 꿇려서 뭘 주는 이거를 보이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북한이 무릎 꿇는 모습을 연출하게끔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회담 전망을 저는 밝게 보지를 않는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오이사 조처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 측이 뭘 원하냐면 포괄적으로 북측의 굴복을 원하는 거예요. 지난 7년간 특히 보수 정권 출범 이후로 이명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로 이제 일어났던 소위 도발 사건들, 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박광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목함지뢰 사건이 이번에 난 거라든가 뭐 자기들은 또 안 쐈다고 최근에 얘기하는 고사포, 뭐 직사포 사격 이런 소위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과를 요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고요. 반대급부로 뭘 줄 수 있냐면 얼마나 화끈하게 사과하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오이사 조처 해제, 그다음에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 대북 심리전 중단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북이 그렇게 꿇고 들어올 때 함께 이제 사이드 디시로 이제 메인 디시가 굴복이라면 사이드 디시로 따라와야 될 게 국군 프로 귀환이라든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뭐 삽질하는 거 이런 거를 사이드 디시로 원하겠죠. 밑반찬으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의 입장인 것 같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오이사 조처 해제, 식량 비료 지원 이런 거 해주는 거고요. 북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소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해서 현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북이 실제로 요구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대가로 다른 거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산가족, 이산가족이라든가 DMZ 평화공원 조성 뭐 무슨 기공식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굴복하는 모양새예요. 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모호하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의사 표명 그 정도가 맥시멈일 텐데 이거 가지고 합의될까? 그런 생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북이 이제까지 수십 년간의 어떤 이 남북 대립의 역사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이제 이우락 그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김일성 주석 직접 만났을 때 1, 2, 4군 부대가 이제 김신조 일당이 이제 청와대 타격한 거에 대해서 121 사태. 그 121 사태에 대해서 맹동분자들의 소행이었다라고 시인한 것 말고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떠한 것도 저는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다 보기 때문에 사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포괄적인 우회적 사과를 용인하고 뭘 할 건지의 문제인데 과연 뭔가 이렇게 좀 그 양보를 해서라도 진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가 이제 미래 예측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사실 타임라인에서 예측 여러 번 했다가 뭐 대충 맞을 때도 있었지만 또 좀 아닐 때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돗자리 까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정보들, 사례들을 토대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거기에 비추어서 예측해 보는 거거든요. 논리적이고 이제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그런 걸 볼 때 어떻게든 타결이 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좀 어둡기는 하지만 그냥 만약 타결이 된다면 어떤 것이 타결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으며 이것이 아무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좀 의미 없는 어떤 결말로 끝난다면 어떤 요인이 이제 그런 결말을 부추길 것인가?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담에 어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 회담이 우리 이거 업데이트 되는 게 오늘 밤쯤 될 텐데, 그죠? 8월 24일 밤쯤에 업데이트 될 텐데 그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박 3일 회담 결과가 그때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그렇죠. 방송이 업로드 되고 나서 또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 이 회담을 전망해 보려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희망적인 어떤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 이제 남북의 지금 현재 그 지도자들이 남북 관계를 주로 이제 내치를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게 한 측면의 기회 요인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제한된 정보지만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보기에 그 김정은의 권력 기반 리더십이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확고하진 않다. 이런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만 리더십이 공고해지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돌파를 통해서 경제적 실리를 포함한 뭐 이런 또 외교적 실리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취해야 할 그런 필요성 이것도 한 측면에 좀 존재한다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뭐 드레스덴 선언부터 뭐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통일대박 통일준비위원회 만들어놨는데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에 통일된다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를 내년에 통일될지 모른다고 그랬다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뭔가를 실질적 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을 무릎 꿇리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저기는 서서 죽어도 그런 식으로 무릎은 안 꿇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정권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남북관계에 관련된 선언도 하고 뭐 프로세스도 발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도 구성했는데 한게 없다는 게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어떤 작은 진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내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호간의 기회 요인인 측면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현 정부 하에서는 없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 다음 이제 대선에 뭐 모든 후보들이 이제 공약에는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좀 상황을 돌파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남쪽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 좀 굳건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북한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다. 실은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이제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봉쇄 정책을 미국과 우리가 봉쇄 정책을 취하면서 생긴 그 곤란한 거는 중국이 거의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는 중국하고 거죠. 러시아가 다 러시아가 다 예. 이제
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쪽에 어쩌면 경제 권력 쪽에서는 그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사실은 그 조바심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굉장히 지금 조급한 게 남쪽으로부터 크게 얻지 않으면 좀 안 되는 절박한 무엇이 별로 없다, 북한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남과의 관계 개선이 그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 변화를 위한 뭐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6.15 선언을 해냈던 그 DJ 정권 당시 때보다도 그때 미국 정권보다도 현재 미국 정권이 북한과의 그 관계가 상황이 이렇게 개선되고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마는 한반도에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고, 예. 관심이 없고, 저쪽에서 무릎 꿇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갖다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이게 전략적인 인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찌 보면은 너무 남쪽에서 남북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진도를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계하는 어떤 그런 사실 기류마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은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연장하는 정도의 회담 결과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 그런 의미시죠. 예.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의 확률로는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남북 양쪽이 노력하면서 이번 회담 자체는 결실이 없대. 향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정도? 그 정도에서 이번 회담이 결말이 날 가능성이 거의 90%다. 이렇게 보고, 아마 10% 정도의 다른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측에서 약간 진전된 태도, 굴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은근히 속으로 이만하면 굴복시킨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 이게 나와서 오이서조처 해제라든가 금강산 재개라든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뭐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괄 타결될 가능성. 이게 조건은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원칙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해서 이 강원 양면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대화해서 굴복시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한 10%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10%밖에 안 보는 이유는 약간 리더십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선 이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위험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북측을 보면 김정은은 이런 문제들을 다뤄본 경험도 없고 참모들에게 의존하고 그쪽 내부의 집단 지도 체제나 이런 게 의지하겠죠. 김정일도 그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근처에다가 군 장성들 모아놓고 점심시간에 가서 이야기해서 합의해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김정일보다 더 약할 거다, 김정은은 리더십이. 그래서 굴복이라는 모양새를 우리 정부에서 이건 굴복받은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를 내주는 그런 결단을 김정은이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이게 10%밖에 못 보는 거예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좀 문제인 것이 지금 보면 대면 보고 뭐가 안 이루어지고 전화 보고나 서면 보고로만 모든 중대 사태들에 대해서 하다가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이번 사태는 좀 나와서 NSC회의도 일찍 좀 열고 이제 2+2 고위급 접촉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빠른 결정, 정확한 결정,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하려면 인텔리전스가 많이 좀 필요해요. 솔직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부족하면 스스로 판단을 형성을 못해요. 그러면 판단을 안 하고 계속 미루면서 밑에서 답을 찾아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라든가 그 밖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권력 지키는 거,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이런 거 빼고는 그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때 강구해서 결단을 내려서 신속하게 집행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 스타일이나 수준이 이번 이 회담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떤 결단, 뭐 그래 이 정도면 미흡하지만 내가 이거 받아들일게. 그 나머지 세부 사항은 이렇게 타결해. 라고 하는 이런 결단력을 제때 발휘해 줄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또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제가 양쪽 모두 리더십의 취약성이 이 리스크 요인이어서 9대 1의 비율로 좀 비관적인 전망, 좀 긍정적인 전망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야박하게 보는 걸까요? 아니 뭐 좀 괜찮게 봐주고 있는. 그만하면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당장 이 업로드 되기 전에 일괄 타결 소식 나오면 그래도 10%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건데. 근데 사실 그 남북 관계 같은 경우야말로 이 공식적인 그 회담이나 저쪽 어떤 통로 이외에 사실은 더 좀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좀 설사 잘 안 되고 어긋나더라도 그 이제 충격이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선 라인이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본인이 비선이야. 본인이 그냥 문고리 3인방 통해서 하고 이게 본인 이외의 어떤 다른 좀 여지를 줄 수 있는 이것도 혹시 문고리 3인방하고 상의해가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제가 그 뭐 저한테 들리기에 네. 여전히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가 이 문고리 3인방 등 그때 거론된 인물들 이 주요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인맥 그 관계 속에서는, 네트워크 속에서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라거나 또는 이제 그런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내치, 그냥 자기 파를 어떻게 그리고 유승민을 어떻게 날릴 것인가, 뭐 이런 작전을 짜는 데는 그 유효한 어떤 망일지 몰라도 이런 그 남북 문제라거나 또는 일본 문제라거나 이런 걸 다루는데 필요한 건 그 쓰임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태세 가지고는 태세와 준비 정도나 이런 걸로서는 상황 타개가 어렵지 않느냐. 네. 자,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전문용어로 나이브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무식하고 소박한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치 카페 안 들으세요. 저는 안 듣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이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어드바이스하는, 조언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집어던지지는 말고요. 말로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그럼 박원석 의원부터 하실래요? 노 대표. 아직 어려운가 봐.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 봐. 그런 상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무슨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이 통할까 굉장히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은 너무 명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그 드레스덴 선언부터 각종의 구상을 많이 발표해 놨어요. 지금 다 깡통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남북 관계의 어떤 지난 7년간의 그런 공백 내지는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 있었는데 어쩌면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측면도 있어요. 여기서 좀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저쪽을 무릎 꿇리겠다는 식의 그런 명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대선 후보 되기 전에 그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도 이렇게 얘기 나누고 2003년도인가 그 10년도 넘었어요. 예, 오래전에. 좀 그때 최소한 그때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게 그것 때문에 아닌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도 당하고 그러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네. 고발당한 사람의 심정으로서 한번 해보시면 될. 그래서 그때 평양을 찾아갔던 네. 그것도 사실은 용기라면 용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진취적인 어떤 행동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과 고려도 있었겠지만 그거야 뭐 정치인인 이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역할 수행하는데 훨씬 더 지금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김정은은 뭐 이 방송 100% 안 들을 거니까 누가 뭐 이 방송 보고하지도 않을 거고요. 김정은도 우리가 김정은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나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이제 권좌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 체제 내 강경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김정은이. 6.25 전쟁 같은 거 사과 왜 못해? 자기 할아버지가 한 일이지만 동족끼리 쳐들어온 거 잘못된 거잖아, 이념 때문에. 그러면 사과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북한 체제 내의 강경파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격적인 선택은 못 하더라도 이번 회담에 임하는 어떤 전략? 이런 것이 북한의 기존의 기득권 집단, 체제 강경파의 요구에서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합의를 이루려는 자세, 이게 김정은에게 필요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극우, 아주 북한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막무가내식의 극우 세력의 세계관, 그들이 요구하는 대북 정책, 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진 태도로 이 회담을 지휘해 준다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봐요. 혹시 본인이 제일 극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그분은 순수한 분이셔서 텅 비어 계시거든요. 채우기 나름이다. 예. 텅 비어 계신 분한테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게 그래서 내가 나이브하다, 소박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또 근데 텅 비어 있다고 순수한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 생수하고 정유수하고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네. 예.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냥 소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소망 같은 거예요. 우리 사실 복잡한 거 잘 몰라요. 비하인드 스토리 모르고요. 남북관계의 역사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걱정 안 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고, 하루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포탄 몇 발 왔다 갔다 하면서 몇조 원, 몇십조 원이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이런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강팍하게 하는 그 사람들하고 좀 대통령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박한 소망을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타임라인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남북 2+2 고위급 회담 어디로 가는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뉴스 보시는데 그 뉴스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